자료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플라톤은 국가 제휴권 도입부에서 세상을 아주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철학자와 비철학자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책을 많이 읽었냐 아니냐 뭐 이런 학력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인식하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인식하는 대상이요? 네. 일반적인 비철학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이나 대중의 여론, 그러니까 겉모습에 막 휩쓸린다면, 그런 가변적인 현상들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철학자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불변하는 실제, 즉 이데아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데아. 네.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결코 변하지 않는 관역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 지혜를 국가 운영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철학자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관역을 바라본다. 확실히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시각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질들이 필요한 거죠. 문헌들을 통해서 그 자질들을 살펴보니까 크게 6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자질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진리에 대한 불변의 사랑과 거짓에 대한 철저한 배척입니다. 이건 예상 가능한데 저는 문헌들을 뜯어보면서 두 번째 자질에서 정말 놀랐어요. 바로 절제의 개념이었는데요. 아, 절제. 네. 보통 우리가 절제라고 하면 뭔가 막 끓어오르는 욕망을 참을 인자 새겨가면서 억누르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허벅지 찌르면서 참는 거. 맞아요. 근데 플라톤의 접근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플라톤이 정의하는 절제가 억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화와 전이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전이요? 네. 자료에 포함된 교과서 분석 논문들을 보면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계, 욕구라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 영혼 3분설. 맞습니다. 여기서 절제란 이 세 부분이 서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주도권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 일치와 합의를 이룬 상태를 말해요. 아, 일종의 아름다운 협화음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욕망한테 꼼짝 마 하고 억압하는 폭력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철학자는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쾌락이나 물질을 향한 얕은 욕망들이 자연스럽게 지적 가치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욕망의 전이군요. 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쾌감이 너무 커서 다른 자잘한 욕구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는 거죠. 이성의 지위에 기꺼이 따르는 그 우아한 화음의 상태가 바로 두 번째 자질입니다. 와, 억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더 큰 지적 쾌락을 향해서 욕망의 물길 자체를 돌려버린다니 진짜 탁월한 통찰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자질은 인간사를 초월해 우주적 전체를 조망하는 도량의 광대함입니다. 바로 그 우주적인 조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자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죠. 우주를 보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인간의 삶을 그 거대한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한테 한 개인의 삶이나 죽음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니까요. 아, 우주적 관점과 죽음에 대한 초연함. 다섯 번째 자질이 등장할 차례네요. 네, 지식을 쉽게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뛰어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꼽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사랑해도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정보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지적 능력까지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5가지 자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 절제, 도량, 용기, 기억력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마침내 6번째 자질로 완성됩니다. 바로 정의죠. 네, 영혼 내면의 비율과 조화의 감각을 통해 사물의 적절한 질서를 파악하고 구현하는 상태. 그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의 완성입니다. 이성이 영혼을 지휘하고 기계가 이성을 도우며 욕구가 이에 순응하는 완벽한 밸런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만이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지혜, 절제, 용기, 학습 능력, 정의감까지 모두 갖춘 그야말로 신화 속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이 완벽한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당장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우리의 현실, 그리고 플라톤이 살았던 현실의 정치판에서는 이런 탁월한 인물들이 리더로 추앙받기는커녕 철저히 배척당하는 걸까요? 그 모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문헌의 다음 파트에 나옵니다.
이상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9번째 슬라이드 내용이네요. 네. 국가 487비부터 이어지는 대목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데이만토스가 스승의 완벽한 철학자 묘사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아데이만토스가 스승한테 일종의 팩트 폭력을 날리잖아요. 맞아요. 아주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선생님, 논리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진리를 쫓는다며 오랫동안 철학에만 매달린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이상한 괴짜가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악해지기까지 합니다. 뼈 때리는 소리죠. 네, 그리고 아주 운이 좋은 극소수마저도 국가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토록 완벽한 자질을 논해놓고 당면한 현실은 정반대라는 걸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데이만토스의 이 직설적인 비판에 소크라테스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스승이면 화를 내거나 아니라고 부정할 텐데 말이죠.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내 말이 전적으로 맞다면서 흔쾌히 동의합니다. 현실에서 철학자들이 쓸모없는 괴짜 취급을 받는다는 그 뼈아픈 팩트 자체를 수용한 것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진단은 달랐어요. 철학자들이 무능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철학자 개인의 결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회와 국가 체제에 있다는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습니다. 철학자라는 탁월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엔 현실사화라는 토양이 너무나도 병들어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이 억울하고도 기막힌 상황을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비유 중 하나를 꺼내듭니다. 바로 키자비와 배의 비유. 11번째 슬라이드 파트부터 등장하는 내용이네요. 여러분이 지금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대한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배의 주인은 덩치도 크고 힘도 아주 세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눈이 멀고 귀도 먹었으며 항해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 힘만 세고 무지한 배의 주인을 다름 아닌 아테네의 대중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키를 잡겠다고 이전 투구를 벌이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눈먼 정치인들이죠. 맞습니다. 이 선원대 역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항해술의 무지하기는 배의 주인과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항해술이란 애초에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신들한테 배를 맡기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선원들의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히죠. 배의 주인이 눈 멀고 귀 먹었다는 걸 아주 악용합니다. 네, 달콤한 가머니설을 늘어놓거나 아주 독한 술과 약물로 주인을 마비시켜버리죠. 주인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이 선원들은 배의 키를 탈취합니다. 창고에 식량과 술을 거덜매면서 자신들만의 탐욕스러운 선상축제를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키를 맡기도록 주인을 잘 구슬리는 기술을 가진 자만을 유능한 뱃사람이라며 치켜 세웁니다.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한 사람이 배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 참된 키잡이. 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계절의 변화를 읽으며 기상과 바람의 방향을 연구하는 묵묵한 학자. 이 사람이 바로 현실 속의 참된 철학자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쾌락에 취한 선원들의 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뻔하죠. 다들 창고 틀어서 파티하고 있는데 혼자 구석에서 별이나 보고 있으니까 저 눈치 없는 진지충 좀 봐라. 별이나 쳐다보는 쓸모없는 수다쟁이네 하면서 온갖 조롱을 퍼붓는 겁니다. 정작 그 거친 바다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그 사람의 계산하는 별의 궤적과 항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기에 아테네는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참혹하게 패배하며 제국의 몰락을 겪고 있었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그랬군요. 대중들은 무지했고 달콤한 선동으로 무장한 인기 영합적인 정치인들에게 휘둘렸습니다. 급기야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 플라톤이 평생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존경했던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독배를 마시게 하죠. 아, 여기서 잠깐. 플라톤이 보기에 당시 아테네 체제는 어떤 상태였던 거죠? 국가를 운영하는 참된 전문 지식, 즉 에피스테메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대신 얄팍한 의견이나 대중의 인기만을 쫓는 독사만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전문 지식인 에피스테메가 결여된 대중추종적 정치의 한계를 지적한 거군요. 네. 전문성 없이 대중의 변덕에만 편승하는 정치가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초래하는지
스승의 죽음을 통해 뼛속 깊이 각인된 트라우마가 바로 이 배의 비유에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째 슬라이드 일부 결론이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철학자가 국가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리는 비극은 결코 철학자 그들 스스로의 무능이나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항해술이라는 참된 지혜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기용할 생각조차 없는 무지한 배의 주인, 즉 대중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부패한 선언들, 이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진단한 현실 정치의 가장 처절한 비극적 구조입니다. 대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항해술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달콤한 술을 더 많이 주느냐를 놓고 싸우는 자들에게 키를 넘겨주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묵직한 경고입니다. 슬라이드 16과 17에 나타난 철학적 영혼의 타락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상당히 섬뜩한 역설을 발견했거든요. 보통 우리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학습 능력도 탁월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리더감이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플라톤의 진단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그런 훌륭한 철학적 본성을 가진 엘리트일수록 잘못된 환경에 놓이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거대한 악으로 타락한다는 거잖아요. 그 역설이야말로 플라톤이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의 관계를 얼마나 예리하게 파악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아, 척박한 토양에 떨어진 훌륭한 씨앗 비유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완벽하고 우수한 종자라고 해도 토양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고 기후마저 악천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자라질 못하겠죠. 네, 그런데 단순히 못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초 같은 평범한 씨앗들보다 환경의 악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아예 흉측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영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지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영혼이 부패한 정치 구조나 그릇된 가치를 주입하는 사회를 만나면 그 압도적인 능력을 공공의 선이 아니라 거대한 사적 욕망을 채우거나 타인을 억압하는 데 쓰게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애초에 그만한 큰 악을 저지를 능력조차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타락한 천재는 국가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무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훌륭한 씨앗이 독을 품은 거대한 괴물식물로 자라난다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씨앗을 망쳐버리는 그 나쁜 토양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게 슬라이드 18에서 20까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고대 아테네의 광장과 법정을 지목했죠.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누군가의 발언에 엄청난 함성으로 환호하거나 반대로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 압도적인 군중 심리의 현장 말입니다. 수만 명이 몰려가서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다음날 사소한 실수 하나에 철저하게 매장해버리는 집단적 광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통찰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플라톤이 이 압도적인 대중의 광기를 거대한 짐승, 즉 그레이트 비스트에 비유했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이성적인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대한 야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네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날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짐승은 그저 본능과 기분에 따라 화를 내고 기뻐서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짐승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기생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아, 짐승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요? 네, 누군가가 짐승 곁으로 다가와서 그 변덕스런 욕망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아, 이 거대한 야수는 배를 긁어주면 좋아하고 특정 단어를 들으면 분노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리고는 그 짐승의 비위를 맞추고 길들이는 알량한 기술을 터득하는 거군요. 그걸 마치 대단한 지혜나 학문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게 바로 플라톤이 그토록 비판했던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의 교육이라는 게 결국 진리가 뭔지 탐구하는 게 아니라 저 거대한 짐승이 기분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말들을 던져주고 그 대가로 권력과 명성을 얻어내는 기술에 불과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짐승이 환호하는 걸 선이라고 부르고 짐승이 싫어하는 걸 악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짓 교육의 온상이죠. 슬라이드 21은 바로 그런 거짓 교육과 군중 심리가 결합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조음과 정의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오로지 권력과 이익에 매몰된 사이비 철학자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죠.
거대한 짐승이 날뛰고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이 미쳐버린 세상에서 소수로 남아있는 진짜 깨어있는 철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생존하는가? 슬라이드 22와 23을 보면 참 묘한 쓸쓸함이 느껴지거든요. 플라톤은 이들을 담벼락 밑의 철학자라고 불렀죠. 담벼락 밑이요? 네, 거대한 광기와 맞서 싸우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미친 듯이 흙먼지가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길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이 소수의 철학자들은 자기 힘으로면 저 거대한 짐승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무모하게 광기 어린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바른 말을 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찢겨 죽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높은 담벼락 밑으로 몸을 숨겨버리는 거군요. 국가 전체를 구제하는 현실 정치 개입은 포기하고 오직 자기 내면의 질서나 영혼만 흠없이 보존하다가 세상을 떠나려는 태도랄까요? 하지만 철학자들이 다 숨어버리면 세상은 영원히 저 짐승과 사이비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플라톤 역시 철학자의 개인적인 영혼 구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24와 25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아, 철학자들이 국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그 부분이죠. 네, 그 뛰어난 지성을 수용해줄 올바른 정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아니라 토양의 문제라면 토양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철인 통치론이 등장하는군요. 정치 권력과 진정한 철학의 완벽한 결합만이 이상국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이 철인 통치론은 약간 절대 권력을 쥔 독재자를 연상시켜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26을 보면 플라톤이 그리는 통치자의 모습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비유가 참 놀라웠어요. 통치자를 화가에 비유했잖아요. 단순히 국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상 국가를 그려내는 예술가라고요. 훌륭한 화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붓을 휘두르지 않죠.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는 완벽한 모델, 즉 신성하고 영원불변하는 이데아라는 모본을 뚜렷하게 바라봅니다. 아, 통치자도 마찬가지로 저 숭고한 정의나 절제, 지혜의 이데아를 모본으로 삼아서 엉망진창이 된 현실 국가라는 캔버스에 질서를 그려넣는 존재라는 거군요. 플라톤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한 개인의 금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절제인가요? 국가의 모든 계층, 그러니까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누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 완벽한 합의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죠. 진정한 화가인 통치자는 권력이라는 붓으로 국가 전체의 웅장한 화음 같은 조화로움을 그려내는 겁니다. 와, 통치자가 그런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 도대체 그 붓을 쥐기 전에 뭘 보고 뭘 배워야 하는 건가요? 그냥 행정 지식 좀 배운다고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키열한 답이 슬라이드 27부터 이어지는 제3부의 내용입니다. 미래의 화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극한의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플라톤은 말하죠. 쾌락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훈련 말이죠. 네, 짐승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혼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육체적 고통이나 공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엄청난 쾌락 앞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순금을 불에 넣어 불순물을 걸러내듯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혹독한 훈련의 끝에 가장 중대한 공부, 그리스어로 메기스톤 마테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슬라이드 28과 29에 나오는 핵심이죠. 플라톤은 단순히 정의나 용기, 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궁극의 공부, 바로 조음의 이데아, 즉 선의 이데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음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단순한 쾌락이나 실용주의 정도로 오해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좋다고 하면 맛있는 걸 먹거나 편안할 때 느끼는 단순한 육체적 즐거움, 즉 해도내를 떠올리죠. 하지만 플라톤은 이걸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긴 남을 해치면서 얻는 나쁜 쾌락도 있으니까 조음이 굿 쾌락이라면 나쁜 조음이 존재한다는 모순이 생겨버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실용적인 지식, 프로네시스는 어떨까요? 일처리 기가 막히게 잘하고 상황 판단 빠른 지적 능력이 조음 아닐까요? 그건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도덕적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난 천재 사기꾼을 생각해 보시죠.
실용적 지식은 뛰어나지만 사회를 더 크게 망치지 않습니까? 아, 조음이 결여된 지식은 오히려 흉기가 되는군요. 그래서 플라톤은 슬라이드 30에서 조음의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태양의 비유를 듭니다. 청취자님,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력이 아무리 완벽해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눈앞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빛을 비춰줄 때만 비로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죠. 태양은 식물이 자라게 하는 생명과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계에서 태양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지성으로 파악하는 가시계에서는 바로 조음의 이데아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태양이 물리적인 빛을 주듯 조음의 이데아는 정의나 지혜 같은 것들에 진리라는 빛을 부여합니다. 권력이나 부, 지혜조차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거든요. 그것들이 인간과 국가에 참으로 유익하고 유용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이 조음의 이데아입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리더가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우고 지식이 많아도 이 조음이라는 태양빛을 보지 못하면 캔버스에 어둠만 칠하게 되는 거군요. 이 이데아를 깨달아야만 국가 전체가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대한 공부가 필수적인 거죠. 자, 그럼 그 가장 높은 꼭대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플라톤 철학의 궁극적인 정점에는 그 조음의 이데아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 오브 더 굿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음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이 조음의 이데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플라톤조차도 깊이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조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정의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 난해하다 보니까 플라톤 스스로도 직접적인 서술을 포기합니다. 아, 철학자 본인도 포기할 정도였군요. 네, 대신에 아주 천재적인 우회로를 선택하죠.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친숙한 대상을 끌어와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바로 조음의 이데아가 낳은 자식이자 그것과 가장 완벽하게 닮은 꼴, 태양을 통해서 말이죠. 태양이요?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태양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각의 원리를 통해서 이 복잡한 개념의 문을 엽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눈으로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보는 주체인 내 눈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대상인 사물이 있어야겠죠. 정확합니다. 눈과 사물. 하지만 그 두 개만 있으면 완벽할까요? 캄캄한 지하실을 상상해보면 답이 나오네요. 아무리 제 시력이 엄청나게 좋고 눈앞에 새빨간 사과가 있어도 빛이 단 한 줄기도 없는 암흑 속이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눈과 사물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3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빛이죠. 빛이 개입해야만 비로소 시각이 성립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그 빛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절대적인 근원이 바로 태양이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플라톤은 이 눈, 사물, 빛, 태양이라는 구조를 우리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지성의 세계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아, 구조를 완벽하게 대칭을 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비유로 풀어보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눈앞의 세계에 태양이 있다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저 너머의 가지적 세계에는 조음의 이데아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짝을 이룹니다. 태양이 빛을 발산해서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시각을 열어주듯이 조음의 이데아는 진리라는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지성에게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태양 없이는 눈이 볼 수 없듯이 조음의 이데아 없이는 우리의 지성이 그 어떤 참된 지식도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네요. 네, 어떤 부분이죠? 조음의 이데아는 일종의 깨달음의 빛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영혼의 진리를 비춰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전등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 나옵니다. 지구상의 생태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온갖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이 모든 물리적 사물들의 생성과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이죠.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태양은 사물을 단순히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플라톤은 이 강력한 논리를 지성의 세계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와, 그렇다면 조음의 이데아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단지 알게 해주는 조명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가지적 대상들, 그러니까 진리나 실제들에게 존재와 본질을 부여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조음의 이데아는 모든 지적인 대상들에게 존재 자체, 오시아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다른 모든 진리들이 비로소 실제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플라톤이 아주 묘하고 충격적인 철학적 뉘앙스를 덧붙입니다. 태양이 만물의 생성과 성장을 돕지만 태양 그 자체가 생성은 아닌 것처럼 조음의 이데아 역시 만물의 존재를 부여하지만 그 자체가 단지 하나의 존재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를 부여하지만 그 자신은 존재가 아니다.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선문답 같은데요. 존재를 초월하는 건가요? 네, 그 미묘한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조음의 이데아는 일반적인 존재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어 있습니다. 지위와 힘에 있어서 존재의 저편에 있는 그야말로 초월적 위상을 가진 엄청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요. 조음의 이데아는 단순히 지식의 백과사전 같은 게 아니군요. 만물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이유 그 자체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까마득히 넘어선 궁극의 꼭대기라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태양의 비유를 통해 최종 목적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인식이 어떻게 단계별로 발전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선분의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선분의 비유는 우리의 인식 상태를 수직선으로 도식화한 모델입니다. 머릿속에 위아래로 길게 뻗은 선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진리에 얼마나 가깝게 닿아 있느냐, 즉 인식의 명확도에 따라 이 선분을 크게 위아래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각각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총 4등분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아래쪽 절반이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시적 세계, 위쪽 절반이 지성으로 파악하는 가지적 세계입니다. 그럼 맨 밑바닥부터 한 칸씩 올라가 보죠. 가장 낮은 1단계, 에이케시아라고 부르는 짐작과 상상의 단계입니다.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선분의 가장 밑바닥이죠. 실물이 아니라 그림자 혹은 물이나 거울에 비친 상을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진리의 모사물에 대한 또 다른 모사물을 진짜로 믿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서 매일 접하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들 있잖아요. 앞뒤 맥락 다 찰린 짧은 영상들이나 누군가 가공해놓은 소문을 진짜 세상이라고 믿는 것. 그게 딱 이 그림자를 보는 상상의 단계겠네요.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굴절된 이미지를 보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선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야겠죠. 두 번째 단계인 피스티스, 신념의 단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단계로 올라오면 우리는 드디어 거울 속의 그림자에서 눈을 돌려 주변의 실제 사물을 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동식물, 인공물 등 직접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실물들을 믿게 되죠. 에이카시아보다는 훨씬 명확해진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그림자나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제가 직접 물리적인 사물을 보고 만졌다면 그게 진리 아닌가요? 플라톤은 왜 2단계 역시 여전히 한계가 있는 아래쪽 절반에 묶어둔 거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들이 당장은 확실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가시적 현상 세계에 묶여 있다는 한계군요. 그렇죠. 진리란 영원 불변해야 하니까요.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변하는 것은 진정한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해도 진짜 본질은 그 이면에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의 세계를 넘어 지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3단계, 디아노이아, 추론적 사고의 단계죠. 네, 3단계부터는 감각의 세계를 넘어 지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기하학과 산술 같은 학문의 영역이 바로 여기 속하죠. 하지만 2단계 역시 자료에 명시된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학이나 기하학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데 한계가 있다고요? 네, 2단계는 여전히 도형 같은 감각적 보조물을 사용합니다. 완벽한 삼각형을 생각하면서도 종이에 삼각형을 그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의존해서 결론으로 내려가는 사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가설에 의존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문제인가요? 기하학자는 점이나 선이 궁극적으로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당연한 진리로 가정해두고 그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죠. 가설 자체가 흔들림 없는 진리인지 끝까지 파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똑똑하게 사고하는군요. 전제 자체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완벽한 진리에 닫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 가설마저 깨부수고 올라가는 최고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드디어 4단계, 노에시스인가요? 네, 드디어 최고 단계, 직관과 지성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감각적 보조물 없이 오직 순수 이데아만으로 사유합니다. 변증술이라는 최고 단계의 철학 방법론을 통해서 말이죠. 변증수를 통해서요? 그럼 3단계의 그 가설들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변증술은 그 가설들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습니다. 가설을 초월해서 무가설의 제일 원리, 즉 우리가 처음에 다룬 조음의 이데아에 도달할 때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직관의 상태입니다. 와, 무가설의 제일 원리까지요?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원리로부터 다시 하강하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죠. 중간에 감각을 섞지 않고 오직 이데아들만을 거쳐서 체계를 이해하는 철학적 방법론의 정수입니다. 밑바닥 그림자에서 시작해서 수학과 기하학을 거치고 마침내 순수한 진리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세상을 전체적으로 굽어보는 이 과정. 결국 이 수직적 상승이 감각과 어둠에 묶인 영혼이 빛과 실제를 향해 나아가는 플라톤의 교육적 과정임을 시사하네요. 맞습니다. 수학적 학문인 디아노이아가 영혼을 감각에서 떼어내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도 청취자 여러분이 배우고 사고하는 과정의 의미를 짚어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국가 유권의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플라톤은 왜 이상국가를 이끌 통치자가 굳이 이 복잡한 선분의 꼭대기까지 땀 흘려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통치자는 마치 화가와 같습니다. 캠퍼스 위에 국가라는 그림을 그려야 하죠. 지상의 국가라는 캠퍼스예요? 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절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상국가를 이끌 철학자는 하늘의 형상, 즉 조음의 이데아를 목격하고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지상의 국가의 정의와 절제를 그려 넣어야만 합니다. 즉, 권력과 지혜가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국가가 완성된다는 거군요. 제6권은 철학자가 어떻게 조음의 이데아에 닿는가에 대한 완벽한 형이상학적 토대를 완성한 부분이라고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권력만 있는 자는 폭군이 되고 지혜만 있는 자는 무기력해지니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